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감동적이고 놀라운 실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시댁을 좌지우지했던 권력자 고모 최영숙님과의 대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소한 일로 억압당하고 시어머니를 모욕하며 충격적인 유언장 비밀을 숨긴 그녀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억울함과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까지 이 드라마틱한 가족 싸움은 잊을 수 없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저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며 남편과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통쾌한 복수를 하는 경험을 인생에서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 상대가 바로 최영숙님이었는데요. 최영숙님은 제가 그 집에 시집을 갈 때부터 자존감이 엄청나신 분이었어요. 시댁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을 하고 난 후 첫 명절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최영숙님이 시댁에 오시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보통 명절 땐 직계 가족만 모이지 않나. 심지어 최영숙님에게도 가족이 있을 텐데. 이런저런 의문점을 품었지만 워낙 가족끼리 돈독했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저희 집도 친정엄마랑 이모들이 다 친해서 명절 때마다 모이거든요. 남편이 학생이었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시댁 식구들을 챙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최영숙님과 돈독해지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두 분이 가까워 보이진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최영숙님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최영숙님은 저를 보시더니 경고하듯이 무시무시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난 자식이 없어. 그래서 민준이를 내 친아들처럼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며느리나 마찬가지니까 명심해라. 생각해보니 결혼 전부터 최영숙님의 개입이 과하게 있긴 했어요. 결혼할 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참견을 하시길래 어르신의 말씀이니 대충 내내하고 넘기긴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최영숙님이 시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자세히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집안의 실세가 시어머니가 아닌 최영숙님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최영숙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오래된 관계인데다가 이제는 좀 편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최영숙님의 태도에 정말 경악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 너무 무례하게 구리더라고요. 오늘 밥맛이 왜 이래? 식모 생활이 얼만데 물량 하나 제대로 못 맞춰. 다시 해와. 아무리 그래도 식모라뇨. 요즘 세상에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 있는데 최영숙님이 저를 쏘아보더니 이제는 며느리가 생겼으니 내가 밥 좀 해와 하며 저한테 윽박을 지르시더라고요.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죠? 최영숙님은 소파에 딱 앉아있고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늘 바쁘게 움직이셨고요. 저는 또 며느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거들며 허둥지둥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 정신없이 흘러갔고 그때의 충격이 가시질 않아서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너무 좋고 잘해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복병을 만나게 되니 막막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하지 않는 시집살이를 최영숙님이 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원래 성격이 둥글고 착하셔서 최영숙님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워낙 집안에서 최영숙님의 영향력이 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게 익숙해졌다고 하면서
원래부터 최영숙님의 성격이 세서 집안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스타일이셨대요. 자라온 환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남편은 나름대로 최영숙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기엔 강해 보이지만 마음은 여린 분이셔. 정도 많으시고 나 어렸을 때 부모님 바쁘셔서 고모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정말 잘해주셨어. 힘들 때 도움도 많이 주셔서 엄마도 고모한테 고마워하셔. 표현이 좀 거칠 뿐이지 친해지면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무리 그래도 식모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몇 번 경고 줬는데도 계속 저러셔. 고모 입장에서는 농담인데 뭘 그렇게 정색하냐고 나를 꾸짖더라고. 워낙 옛날부터 엄마한테 그런 농담 많이 하셨다고 익숙해져서 말버릇이 됐다고 하시더라. 그럼 그분한테 가족은 원래 없었던 거야. 젊은 시절에 결혼한 적 있으셨는데 얼마 안 돼서 이혼하셨어. 나도 고모부를 본 적은 없는데 잠깐 같이 살았나 봐. 그러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시고 그 이후로는 쭉 혼자 사셨어. 워낙 혼자 잘 사시니까 집안에서도 내버려 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 최영숙님은 이혼한 이후로 쭉 혼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렇다고 정말로 조카인 제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나는 시어머니가 둘이 생긴 거나 다름없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시어머니는 힘도 권력도 없어 보였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최영숙님께 이것저것 챙겨드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명절이면 명절 선물, 생일이면 생신 선물, 심지어 어버이날까지 챙겨드리고 싶어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만 챙겨드리면 될 것 같은데 차마 그걸 말할 순 없겠더라고요. 예전에 잠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흘리듯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20살이에 50살이까지 아주 지독하게 겪었어. 내가 당한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 늘어놓으면 아마 책 50권은 좋긴 하올 거다. 아주 지긋지긋했지? 그러니 나는 절대로 시집살이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라. 남의 집 귀한 딸 부려먹는 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니? 내가 하도 당한 게 많아서 그런가. 나는 며느리들이면 정말로 편하게 대해주고 간섭도 안 하려고 마음 먹었어. 저는 남들에게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더 잘 만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으며 살았어요. 이런 분을 만난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이었죠. 하지만 최영숙님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난관이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제가 받자마자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넌 왜 나한테 전화 한 번을 안 하냐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만 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 안부 인사도 안 하는 이유가 뭔데? 그게 바쁘실까봐, 방해될까봐 핑계대고 있네. 너 이런 식으로 나 무시하는 거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거겠지? 걱정도 되지 않으니까 연락도 안 하는 거지. 일하느라 전화를 할 틈이 없었어요. 여자가 일하느라 시열은 못 챙긴 게 자랑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자주 안부 전화하는지 직접 세워볼 거야. 그러니까 잘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전화 한 통을 안 한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최영숙님께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야 하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이 대뜸윽박을 지르시니까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안부 전화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고 시어머니 또한 뭐 하러 전화를 해. 급한 일 있으면 문자로 해라 하시며 안부 전화를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영숙님께 정성껏 안부 인사를 올려야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집안의 어르신인 건 맞지만 안부 전화라는 게 원래 서로 교류가 있고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좀 거부감이 들다 보니까 최영숙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바쁜데 뭐하러 전화를 했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며 살 테니까 네 일 알아서 하고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최영숙님은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원하셨어요. 모름지기 며느리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또 며느리라면 당연히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와야지.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하잖아요. 그럼 득달같이 연락이 와요? 그리고 강한 어조로 제 마음에 상처를 주시고 나셨습니다. 워낙 성격이 강하고 직설적이라 원래 그러신 분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해도 제가 받은 상처는 잘 아물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일하느라 힘든데 최영숙님이 안부까지 챙기려니 여유가 없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그나마 지금은 나이가 좀 드셔서 성격이 많이 온순해지신 거라고 하는데 예전엔 얼마나 심했을까 싶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제일 힘드셨겠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그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머님은 시집 오셨을 때 안 힘드셨어요. 힘들었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까도 생각했지. 하루하루 버티면서 이 악물고 견뎠더니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최영숙님이 예전에 많이 힘들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어마어마했어. 그때는 너무 얄밉고 화가 나서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 그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편하게 대하셔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세월도 많이 흘렀고 가족이 됐는데 불편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게. 해오던 버릇이어서 그런가. 그게 정말 어렵네?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힘들 때 도움을 많이 줬거든. 우리 민준이를 혼자 키워야 했을 때 내가 도움받을 곳이 없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드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 평생 갚아야지. 그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최영숙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돈을 빌려주셨나 봐요. 비록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돈을 다 갚지는 않았지만 그 채무감 때문에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살게 됐다고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다 보니 차마 함부로 대할 수 없으셨던 거겠죠. 그 말을 들으니 약간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쩌면 최영숙님에게도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마음먹었죠. 하지만 저한테 대하시는 걸 보면 좋은 마음을 먹을래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툭하면 저를 불러내 이것저것 시키실 때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니 전등을 갈아달라고 하시고는 갑자기 소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분해해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에어컨 고장 났을 때도 저를 부르셨고 커튼이 뜯어졌을 때도 저를 부르셨어요. 사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툭하면 저를 부르시니 저도 나중에는 슬금슬쩍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동네 분들이 저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다 우리 며느리 하며 당연하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공포스러운 말을 덧붙이셨죠. 당연히 며느리는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늙었을 때 간병도 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아무리 요즘 딸이 좋다고 하지만 시부모 모시는 건 며느리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최영숙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고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당연히 제가 곁에 있어드리며 간병을 해줄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꼭 이 말을 하셨죠. 나는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니 가진 건 우리 민준이 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날 잘 챙겨줘야겠지. 너의 임무가 정말 막중하단다. 시댁 어르신을 챙기는 것 또한 제가 해드려야 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자꾸 강요를 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부담스러웠던 건 기념일마다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나는 쓸모없는 선물 받는 것보다 현금이 최고 좋다라며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고모님이니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굳이 챙겨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굳건히 잡혀있는 이 집안의 문화를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며느리로서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순종을 하느냐, 정면 돌파를 하느냐,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저는 일단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시댁 어르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좀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좀만 희생하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비우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최영숙님께서 저에게 날짜 하나를 알려주시더니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그날 나 이사한다고. 이삿짐 옮겨줄 사람은 구했는데 뒷정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날 쉬는 날이지. 늦지 않게 우리 집으로 와. 이삿짐 센터 부르면 다 해주지 않나요? 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영 못 믿어서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조카 며느리가 해주는 게 내 입장에선 편하고 좋지, 저에게 일을 시키려고 작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잘한 일들까지 저에게 맡기시는데 어쩔 땐 일부러 이러시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조카 며느리가 생기자마자 집안에 노예가 들어온 것 마냥 일부러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나 가족 행사가 많아지는지 따지고 보면 친정 부모님보다 최영숙님을 더 많이 뵌 것 같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차마 그 앞에서 싫다고 말은 못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최영숙님의 이사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날도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짐을 날랐더니 이걸 왜 여기다가 옮겼냐? 저기로 옮겨라 하시더니 다시 그걸 가지고 오라고 시키셨고, 나중엔 옷장 정리를 저에게 다 하라고 하시고는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혼자 나가시더라고요. 웃긴 게 조카는 몸이 허약하다면서 이런 일 못한다고 저만 부르신 거 있지. 아무렴 여자보다 남자가 더 허약하겠어요. 그냥 저를 부려먹고 싶으셨던 거겠죠? 아마 저희 시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부려먹으셨을 게 뻔해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최영숙님의 속옷을 정성껏 접으며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참 넓은 집이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여전히 좁은 집에 살고 계시는데 최영숙님은 직업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실까 궁금하더라고요. 두 분은 스타일이 정말 달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소박하고 수수한 타입이었다면 최영숙님은 화려하고 시선을 끄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최영숙님은 나이 드는 게 싫으시다며 피부과를 매일 출석하다시피 하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어머니는 외모를 가꿀 줄 모르셨어요. 오죽하면 제가 시집을 오자마자 화장품을 단계별로 써야 한다는 걸 가르쳐 드렸겠어요. 그 흔한 선크림조차 챙겨 바르지 않으셨죠. 온갖 화장품이 널려있는 최영숙님의 화장대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네요. 혼자 한참 동안 옷 정리를 하던 그때 장롱 구석에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인가 보다 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 손글씨 같은 게 써져 있는 거예요. 뭐지? 편지인가 하면서 호기심에 펼쳐봤죠. 그런데 뭔가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옛날 어르신들 흘림체 있잖아요. 그런 글씨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유언장이었어요. 그 안에는 분명 적혀 있었죠. 유산의 절반은 며느리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딸에게, 아마도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남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최영숙님의 장롱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 따르면 최영숙님과 시어머니가 재산을 반반씩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돈이 없다고만 하셨는지. 만약 이 재산을 받으셨다면 홀로 아들을 키우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둘은 다르게 살고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찝찝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정도 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럼 유산은 어떻게 정리했어? 할아버지 유산. 요즘 뭐 친자식이 고모밖에 안 남았으니까 고모한테 다 물려주셨지.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안 물려주셨어. 아무것. 며느리는 남이다 이거지. 솔직히 좀 섭섭하긴 하더라.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병간호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유언장 같은 건 발견 못했어. 남겨주셨지. 거기에 손수 쓰셨더라. 전 재산 전부 고모한테 넘긴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랑 나랑 엄청 힘들게 살았잖아. 고모가 도움을 줘서 망정이지.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떠돌이 신세로 몰락했을걸. 그래서 엄마가 고모한테 쩔쩔매는 거잖아. 그 유언장 진짜 할아버님 있으신 거야. 그럼 그걸 누가 써? 당연히 할아버지가 썼겠지. 한때는 나도 할아버지가 미웠어. 부려먹을 건 다 부려먹고 유산은 핏줄한테만 물려줬잖아. 그런데 솔직히 나도 핏줄이잖아. 손주보다 친자식이 더 낫다 이거겠지. 박수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 유산도 많았으면서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겨줄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엄마도 참 서러웠겠다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더라고요. 설마 아닐 거야. 내가 본 게 진짜는 아닐 거야. 혼자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언장을 숨겼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종이와 글씨는 분명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언장을 왜 숨기고 있었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놨겠죠. 혹시 내가 베일에 쌓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최영숙님이 가족을 속이고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발견한 건 할아버님의 진짜 유언장인 게 분명해 보였죠. 혼자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섣불리 남편에게 말했다가는 너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무서웠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고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최영숙님이 잡아떼면 그만이잖아요. 유언장이라는 물증 하나로 최영숙님에 대한 의혹을 전부 해결할 순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오로지 그 유언장에 대한 생각만 하며 살았죠. 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최영숙님 댁에 자주 갔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의 의도도 모른 채 최영숙님은 우리 조카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주니 좋네? 탑 좀 차려봐. 그리고 파닥 좀 대충 닦고 가 하시며 저에게 또 일을 시키셨어요. 저는 일하며 은근슬쩍 최영숙님께 묻고 싶었던 걸 물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집에 사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젊은 시절 일을 열심히 하셨나봐요. 저도 노후를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재테크 하셨어요? 목이 뭘 모아? 그냥 대충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돈을 많이 버셨어요? 직업을 가지셨나요? 내가 좀 수완이 좋아서 건드리는 것마다 잘 된 거지 뭐. 최영숙님은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계속 돌려 말하며 피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영숙님에게 이렇다 할 직업이 없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것저것 건드려 보긴 했지만 그마저도 경력이 아주 짧았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산 덕분이라면 누군가의 삶을 빼앗은 채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걱정이 돼서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최영숙님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 고생을 해주셨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불고기도 재우고 전도 부치고 아주 임금님 생신상 같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야근이 잡히는 바람에 죄송하게도 시어머니를 돕지 못했고 뒤늦게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밥이나 먹고 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괜히 야근하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야근을 끝내고 서둘러 최영숙님 생신기념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밖에서도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영숙님이 시어머니를 불러세워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왜 그러신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거지 새끼야. 나더러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딴 건 너나 처먹어. 무슨 개밥도 아니고 이딴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왜 개밥이에요? 생일 기념으로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 센스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주 엉망이네. 이렇게밖에 못해. 지금 내 앞에서 시위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다 같이 모임살인데 기분 좋게 식사하면 안 돼. 다들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지금 너 때문에 내 기분이 잡쳤어. 아직도 나는 내 얼굴만 봐도 속이 터진다고. 어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발전이 없을까? 지금 내가 누구 덕분에 인간답게 살고 있는데 그걸 알면 열심히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답답해. 진짜 너는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멍청해지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와 아들이 있는 데서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본인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영숙님은 보란듯이 시어머니를 공개망신시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듣다 안 되겠는지 최영숙님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지금 애들 앞이라고 날 쏘아보는 거야. 국 식겠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일단 식사부터. 기념 바랍. 눈가를 확 뽑아버릴라 최영숙님은 손을 들어 시어머니를 때리는 신용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또 그만 좀 하시라고 대들자 기어코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정신이 멍해졌어요. 최영숙님은 분이 안 풀렸는지 중얼거리시더라고요. 패연 망덕한 년 시간 누구 덕분에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은혜도 모르고 대들어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이 나서서 둘을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조금 진정됐을 때 남편이 분위기 전환을 하자며 맥주를 좀 사러 갔다 오겠다며 저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 광경은 처음이라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먼저 말을 걸었죠. 일단 바람 좀 쐬자. 두 분이서 얘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오자고 한 거야. 자기도 많이 놀랐지. 고모가 가끔씩 좀 저렇게 행패 부릴 때가 있어.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 뺨을 때려. 그런데 왜 여보는 가만히 있어.
나도 처음엔 대신 싸워줬지. 그런데 엄마가 뜯어 말리더라고.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 대체 왜? 어머님은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거야? 이제는 무시하고 모른 척 살아도 되잖아. 그게 다 나 때문이지 뭐. 그게 왜 여보 때문이야? 고모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잖아. 그래서 가끔씩 고모가 가진 재산 나한테 조금 나눠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시면 엄마는 또 그걸 기대하고 고모한테 헌신하는 거야.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가 가진 게 없잖아. 그래서 고모가 나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쩔쩔매고 계시는 거지. 아들 때문에 저러고 사는 거야. 나는 그딴 돈 받기 싫다고 엄마 하고픈 대로 하고 살라고 하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최영숙님은 여태껏 조카에게 재산을 조금 물려준다는 걸 핑계와 협박으로 온갖 폐악질을 부리며 살아오셨는데 알고 보니 그 재산이 원래부터 최영숙님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더 늦기 전에 남편에게 제가 본 걸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본 게 있는데. 뭘 봤는데? 확실하진 않아. 어디까지나 내 추측일 뿐이긴 한데 이걸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모님 집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말이야. 그게 진짜 유언장인 것 같아. 뭐? 무슨 유언장? 할아버님이 유언장 쓰셨다고 했잖아. 어쩌면 그게 조작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세히 얘기해봐. 뭘 봤는데. 저는 그날 찍어둔 진짜 유언장의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그걸 지켜보더니 당장 물어봐야겠다며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얼굴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최영숙님께 묻더라고요. 고모, 혹시 유언장 조작했어요? 뭐? 내가? 당장 말해요. 유언장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딨게네? 엄마가 보관하고 있잖아. 엄마, 할아버지가 쓴 유언장 어딨어? 당장 가져와. 어서.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허둥지둥 서둘렀고 그 사이 최영숙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윽박을 지르시더라고요. 갑자기 유언장은 왜? 그거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테트마스 한 달의 소리가 뭐? 유언장 내놓으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고모,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고모한테 유산 전부를 상속한 게 맞아요. 그럼 피부치도 아니면 며느리한테 상속하겠니? 아들도 먼저 앞세웠는데 남보다 못한 며느리한테 왜 유산을 주겠어? 제가 방금 뭘 봤는데요? 그것도 유언장이었거든요. 뭘 봤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요. 고모 집 장롱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내 집 장롱? 우리 집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모르는 일이다. 발뺌하지 마시고요. 뜬금없이 유언장이 왜 고모 집에 있냐고. 심지어 그 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글쎄, 나는 모른다니까. 어디선가 굴러 들어왔겠지? 쓰레기니까 당장 버려.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파일철 하나를 들고 오시면서 여기에 아버님은 관련 서류가 다 들어있을 텐데 하시며 남편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낱개째 하나하나 뒤져보더니 결국 유언장을 찾았어요. 남편은 제가 보여준 유언장과 그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두 유언장의 글씨체가 정말 흡사하더라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게 같아 보였어요. 최영숙님은 당당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유언장이 두 개일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유언장 수정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고작 그거 하나 찾아냈다고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려고. 그랬어.
너도 진짜 웃긴다. 어려울 때 도와준 게 누군데? 갑자기 유산 타령됐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뭘 바라지 마. 조카라고 좀 챙겨주려고 했더니 아주 괘씸하네. 이제는 제가 나설 때가 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한테 고모님이 필체가 담긴 노트가 있어요. 글씨체를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고모님의 필체와 같다면 그건 조작된 유서일 테고 다르면 진짜 유사일 테니까요. 서로 의심하는 일 없게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내 필체를 가지고 있어? 기억 안 나세요? 마트에서 장 좀 봐오라고 시키시면서 몸 목록 적어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걸 보관까지 하고 있어. 아주 웃기는 애네. 어쨌든 쓸모가 있게 됐네요. 어디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저와 남편은 머리를 맞대고 필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언뜻 보면 두 유사가 비슷한 필체로 쓰여진 것처럼 보였지만 묘하게 피읍과 희을 적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진짜 유사라고 믿은 그 종이에 쓰여진 그 필체는 최영숙님의 필체와 흡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숫자를 적는 방식에서 증거가 드러났어요. 최영숙님이 팔을 특이하게 적는 버릇이 있었는데 유서에서도 팔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이 유서는 조작됐구나. 내가 발견한 게 진짜 유서구나. 그렇게 된다면 최영숙님은 여태껏 가족을 속이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남편은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고 최영숙님을 추궁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네요. 고모 필체랑 유서 필체랑 똑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거야 뭐 우리 아버지랑 나랑 필체가 비슷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잖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장롱 속에 있던 유서는 필체가 다르잖아요. 그게 진짜 할아버지가 쓴 게 맞잖아요. 여기 할아버지가 쓴 일기장도 있는데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난 모르는 일이야. 그게 왜 장롱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딴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파가 안 되세요. 할아버지랑 친했던 이웃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유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리고 법정 싸움 해볼까요? 유서 들고 과학수사 해볼까요? 지문은 평생 남는 건데 할아버지 지문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볼까요? 형관아, 내가 설마 거짓말을 했겠니? 어쨌든 나는 다 너를 위해서.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최영숙님에게 다가가더니 머리채를 잡았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영숙님의 머리채를 잡은 뒤 마구 흔들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미친 여자야. 내 인생 돌렸네. 내 돈 돌렸네. 우리 아들 인생 돌렸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책임져. 우리 인생 책임지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서럽게 사셨겠어요. 최영숙님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돈 한 푼 받지 않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하시다가 결국 생신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최영숙님께 던지시며 욕을 하셨습니다. 말없이 당하기만 하던 최영숙님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벌떡 일어나 입을 여셨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돈 내가 가졌어. 그게 뭐가 어때? 남한테 시집가면 그만인 며느리한테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조카한테 물려주는 게 훨씬 낫지. 그게 더 현명한 거지. 내가 뭐 못할 짓 했어. 어차피 난 자식도 없으니까 내 돈 전부 민준이한테 가는 건데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덧붙였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 인생은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원래 어머님 목이었던 재산 다 뺏어가 놓고 겨우 숨통만큼 얘기해주면 다 해요. 어쨌든 위조했고 조작한 거잖아요? 그거 범죄예요. 중범죄라고요. 지금 어르신한테 범죄자라고 하는 거니? 빼앗긴 우리 어머님 인생 돌려주세요. 이제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돌려받을 거니까 각오하시고요. 그리고 피해보상 청구할 거예요. 너 지금 가족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러게요. 가족인데 왜 그러셨어요? 가족이라면 아껴주고 양보해야지. 어떻게 혼자 독차지할 생각을 하셨냐고요? 이렇게 살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한 감정 못 느끼셨어요. 그렇게 강탈을 하셨으면 적어도 괴롭히지 말았어야죠. 돈 가지고 협박하지 말았어야죠. 아마도 만만하게 봤겠죠? 순수하게 살아오신 저희 시어머니를 속이기란 정말 쉬웠을 거예요. 시어머니 또한 설마 가족이 돈 때문에 유서를 조작할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믿으셨던 거겠죠? 만약 제 상황이어도 꼼짝없이 당했을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최영숙님의 생신날은 파멸의 날이 돼버렸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되자 최영숙님은 됐고 난 갈란다 하고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리고 연락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조용히 저희 시어머니에게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나 봐요. 터무니없는 적은 돈을 언급하며 이걸 줄 테니 조용히 살자고 하셨대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제안을 거절하셨죠.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잃어버린 돈과 세월을 되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최영숙님은 처음엔 화냈다가 애원했다가 또 울었다가 불쌍한 척을 하시더니 나중엔 배째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구리더라고요. 결국 저희의 싸움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치졸해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네요. 나중에는 돈 따위 안 받아도 좋으니 최영숙님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영숙님에게 빼앗긴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저희에게 주느라 최영숙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부분 내어줘야 했죠. 그동안 이리저리 사치를 부리셨는지 예상보다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사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집도 팔았다고 들었어요.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졸지에 다 뺏기게 된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뺏긴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준 거지만요. 뭐가 억울한지 저희들어 자꾸 괘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저앉아 우시면서 이래서 내 새끼를 낳았어야 했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거늘. 민준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시며 마지막 발악을 하셨네요. 너무 늦게 재산을 받게 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아가, 덕분에 내가 잃어버린 걸 찾게 됐구나. 너무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네. 어머님,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는 말인데 저희한테 물려주려고 재산 묶어두지 마시고 다 쓴다고 생각하고 즐기며 인생 보내세요. 저희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더 돈독해졌어요. 그제야 몸도 마음도 자유로워진 시어머니는 조금씩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계속 집에만 있으시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작은 꿈이 바닷가 근처에서 카페를 하나 차리는 거였거든요. 천천히 알아보며 시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알아보고 있어요. 그 후로 최영숙님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안 받았더니 또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마지못해 받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어찌 보면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냥 조용히 며느리 노릇하며 꼬분꼬분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많은 걸 바랬어. 그전 며느리처럼 살갑게 대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그리고 어쨌든 핏줄은 핏줄이야. 천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다. 내 신랑이 우리 핏줄인 건 알고 있지. 아무튼 넌 나한테 큰 실수한 거야.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렇게 중요하면 조카 데리고 사세요. 핏줄이 아닌 저는 빠져드릴 테니까. 왜 남인 저한테 자꾸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며느리 잘못 들인 탓에 아주 우리 집안이 망했어. 망한 게 아니고 바로 잡은 거겠죠. 아주 말대답 꼬박꼬박 하는 걸 보니 성격 자체가 싸가지가 없나 보구나. 더 이상 할 말이 남았나요? 이제 저희 볼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시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뭘 믿고 그렇게 나대? 제 말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요. 저는 더 이상 영양가 없는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요. 혹시나 용건 있으시면 저희 어머님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독 저한테만 전화를 거시는 것 같은데 전 엄밀히 따지면 고모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앞으로 전화는 제가 여유가 있을 때만 받겠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어쩔 땐 TV가 고장났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셨고 어쩔 땐 식탁다리가 부러졌다며 와서 고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셨죠. 물론 다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노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가서 고쳐드릴 순 없잖아요. 나중에는 문자로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자식도 남편도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자신을 좀 돌봐달래요. 그게 조카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아니냐면서. 어쨌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제 탓이니 저더러 본인 인생을 책임지래요.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엔 저를 원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달렸는데 무시를 하니 나중엔 잠잠해지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으시다고 건강하기만 하시라고 부탁드렸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영숙님과 시어머니의 인생이 극과 극이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반대가 됐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의 조건 중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재산이 생긴 이후에 시어머니의 삶이 훨씬 윤택해졌으니까요. 너무 늦게 행복을 찾게 돼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잃어버렸던 걸 찾게 됐으니 그 소중함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행이었어요. 이제 바라는 건 모두의 건강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별탈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살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 시어머니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그때 그 사건 하나로 평생 일을 업적을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제는 쉬엄쉬엄 살라고 하네요. 어쩌다 보니 이 집안의 귀인이 됐어요. 제 인생의 역대급 사이다 사연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일화는 세월이 많이 흘러도 두고두고 떠오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잊지 못할 사건이었네요. 어쨌든 잘 풀려서 이렇게 웃으면서 사연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당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참에 안부 인사 한 번씩 돌려야겠어요. 어쨌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사연 들으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제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숙님의 억압을 견디던 날들부터 유언장의 진실을 밝혀내고 시어머니께 정의를 돌려드린 순간까지 이 여정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실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이나 기억에 남는 가족 드라마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하고 멋진 하루 되세요.